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기술 세미나 기술 있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기술 분야 전문 매체 E4DS 뉴스의 성유창입니다. 온라인 기술 세미나 기술 있다는 새로운 시대를 리딩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 교육, 그리고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며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월 1일 1회 기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매월 오늘과 같은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세미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협력실 신찬희 연구원께서 2023년도 국내 기술교류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아주대학교 김욱 교수님의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기반 만성염증 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홍성현 수석님께서 진행하시는데요. 기술사업화 유망 기능성 식이약 소재 기술 소개에 대한 발표로 오늘 세미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세미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있다 제2회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차세대의 성장 동력은 상생과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R&D 파트너,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역량 강화를 돕는 R&D 지원센터로 성장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는 여러 공공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1:1 멘토링과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실습, R&D 모의 평가, 평가 후속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R&D 멘토링. 2021년에는 총 19개 분과 202개사가 참여하여 기술 전문가의 1:1 밀착 멘토링을 통해 기술 개발 애로를 해소하고 과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술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적합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매칭하는 기술 상담. 센터 협력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식품, 의료, 기계, 소재 등의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분야,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의 빅3 분야 등에 걸쳐 기술 사업화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한 기술 교류회, R&D 정책, 기술, 기획,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 주제로 공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이끈 R&D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함께 운영하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힘쓴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2021년에는 R&D 멘토링 202개사 추진, 기술 상담 777건 실시, 기술 교류회 10회를 개최하였고 기술 교류회를 통해 발굴 기획된 79개의 산학협력 우수과제를 중기부 R&D 사업으로 연계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18개 과제, 약 57억 원의 협약 실적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짐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만족도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생과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의 거침없는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술혁신을 이루는 그날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신찬희 주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기술협력실에서 진행하는 국내 기술교류 지원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정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반 조성 및 R&D 사업의 평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관련 정책 연구 및 기획, 그리고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 기술의 보급 및 평가 등 R&D 관련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기술협력실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크게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기술혁신센터, 그리고 해외 기술교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저는 기술혁신센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수행 및 기술 애로 해소 등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2016년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인프라를 조성하고요. R&D 및 인적 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에서는 여기 산학연 기술교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23년도 기준 42개 협력기관과 함께 기술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그 활동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술 교류회, 그리고 R&D 멘토링, 마지막으로 온택트 브릿지라는 시설을 저희 기술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활동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등 이제 42개 협력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교류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류회는 기술 중심의 교육과 세미나를 중소기업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요. 또한 기술 전문가와의 상담 지원을 통해서 기술 협력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수요형 기술교류회 그리고 공급형 기술교류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요형 기술교류회의 경우 협력기관 또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저희가 모집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공급형 기술 교류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중소벤처기업에 소개하고 기술 이전까지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총 12번 기술 교류회를 운영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 12번 계획이 되어 있고 10차까지 현재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11차, 12차는 11월 말 그리고 12월 중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차 기술교류회의 경우 공군과 함께하는 수요형 기술교류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R&D 멘토링입니다. R&D 멘토링이란 중소기업 담당자분들과 학계, 연구계, 연구개발 전문가 간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서 R&D 과제를 도출, 고도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R&D 멘토링 하에서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은 이제 R&D 멘토 분들과 함께 기술 상담, 기술 교육 그리고 크게 모의 평가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술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구개발 계획서 도출을 위해서 이제 평가위원 분들이신 그 교수님이나 박사님들과 함께 기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법이라든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이제 기술 관련 교육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출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 평가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 이제 차년도 R&D 멘토링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D 멘토링은 이제 크게 4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오픈데이, 매칭데이, 모의평가, 그리고 후속 컨설팅입니다. 오픈데이와 이제 매칭데이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기술 교육과 기술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 그 자체 연구 개발 계획서를 도출하고요. 도출된 연구 개발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R&D 선정 평가 이제 받으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의로 평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평가위원 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후속으로 마지막으로 기술 상담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R&D 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올해 R&D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금 나뉘어서 기업분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R&D 경험이 적은 그 초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2단계 R&D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협력기관과의 조금 기술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중소기업 분들 대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R&D 멘토링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R&D에 이제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으나 저희 R&D 선정 과정에서 조금 추천이 제외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분석하고 조금 과제를 고도화시켜서 R&D 과제 선정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온택트 브릿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혁신센터의 시설 총칭을 말하는데요.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교류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에 위치하여 있고요. 여기 크게 온택트 홀, 화상 회의실 그리고 오픈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온택트 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오늘과 같은 온라인 기술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을 제작하는 이제 공간입니다. 그리고 화상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관심 있는 이제 중소기업 담당자 분들이라든지 협력기관 등 이제 신청만 하시면 모든 담당자 분들께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쪽에 좀 거점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사무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온택트 브릿지에서는 이제 온라인 기술 교류회 그리고 기업의 홍보 영상이나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화상 회의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기술 교류의 R&D 멘토링 그리고 온택트 브릿지 프로그램 및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bridge.smtech.go.kr 이쪽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 언제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기술교류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아주대학교 김욱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활용 기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증상 없이 혈관을 타고 곳곳을 다니며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만성염증,
이런 만성염증 질환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필러 시술로 널리 알려진 히알루론산입니다. 내부에 약물을 담아 전달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는 대사질환, 퇴행성 관절염, 염증성 피부질환 등 만성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안정성이 높고 생체 내에서 오래 지속되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독성이 없고 합성이 용이하며 낮은 단가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해 만성염증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활용 기술이 약물 전달체를 넘어 혁신 신약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김욱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김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해왔던 연구 그리고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소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독성이 없고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필러나 코스메틱스 그 다음에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했던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히알루론산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기반의 만성염증 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현재까지 오랫동안 약물 전달체로 활용이 되어 왔고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히알루론산 자체의 워낙 좋은 특성 때문에 조직 또는 세포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약물 전달체로서 단순 약물 전달체로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가 활용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자체가 약물 전달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약물 없이도 만성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염증 질환 중에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대사질환인 이형당뇨,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피부 염증 질환인 건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자가조립 셀프 어셈블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나노파티클 즉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는 타입 2 다이비스 즉 그 이형 당뇨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골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인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현재는 피부 염증 질환인 건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염증 질환인 IBD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다당류, 잘 알려진 다당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당류들은 저희가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나 차지들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몸 안에서 존재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되게 안정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나노입자 즉 약물을 전달하는 전달체로서 개발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입자 안에 특정 약물을 로딩을 하고 그 약물을 내가 원하는 특정 조직이나 특정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서 많이 개발이 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당류 기반의 나노파티클, 나노입자 같은 경우들은 드럭 딜리버리나 이미징에 대한 아주 효율적인 플랫폼 기술로서 많이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간략하게 히알루론산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친수성인 히알루론산 백본에 소수성기인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포빅 즉 소수성 물질들을 링커를 통해서 컨주게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컨주게이트들은 수용액에서 소수성 결합을 통해서 소수성 물질들은 안쪽에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형의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형의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안쪽에는 소수성 물질이 위치를 하게 되고 바깥쪽 즉 저희가 쉘이라고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 쉘 부분에는 히알루론산으로 덮이게 됩니다. 만약 이때 이러한 자가조립 나노입자를 만들 때
특정 전달하고 싶은 특정 약물, 즉 페이로드를 넣게 되면 그러한 페이로드들, 즉 약물들은 자가조립 나노 입자 안쪽에 로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의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히알루론 특히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 중에서 히알루론산은 디글루코노릭 액시드와 N아세틸 디글루코사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몸 안에 존재하는 즉 내인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아주 높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필러, 그다음에 코스메틱스, 그다음에 아이드롭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즉 퇴행성 관절염에서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또 우리 생체 내에서 염증 즉 인플라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몰레큘러서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은 일반적으로 고분자량 즉 1000kDa 이상의 고분자량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 특정 티슈 인저리 또는 데미지에 의해서 저분자량으로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가 진행이 되면 저분자량 HA 즉 500kDa 이하의 저분자량 HA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고분자량 HA와 저분자량 HA가 우리 생체에서 반응하는 결과물이 상당히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고분자량 HA 같은 경우는 HA를 결합하는 세포의 특정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고분자량이다 보니까 이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멀티발렌트하게 즉 다량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이런 수용체에 동시에 여러 개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저희들이 말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수용체의 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반대로 이런 고분자량 HA가 체내에서 데미지나 인저리에 의해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돼서 저분자량 HA로 만들어지면 이 저분자량 HA는 수용체에 대한 바인딩 사이트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모노밸런트하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용체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억제하느냐면 고분자량 HA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서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두 가지 형태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염증을 촉진하는 M1 페노타입, 또 다른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M2 페노타입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자량 HA는 마크로파지를 즉 대식세포를 M2 페노타입으로 촉진을 시키고요. 반대로 저분자량 HA는 프로인플라마토리 즉 염증을 유발하는 M1 페노타입으로 분할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상반된 염증에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히알루론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알루론산은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리셉터 스페시픽하게 결합해서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용체가 CD44라고 하는 수용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밝혀진 톨라이크 리셉터 즉 선천성 면역에 관련이 되어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 2, 톨라이크 리셉터 4와 같은 리셉터에도 결합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HA 수용체가 과발현이 되어 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 특정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A를 약물 전단체로서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겟 조직이나 타겟 세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러한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는 HA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특이적으로 세포 내로 전달이 되고 세포 내에서 약물을 방출하는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기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HA 같은 경우들은 체내에서 HA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가 존재합니다. 하이알루니데이즈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HA들은 하이알루니데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알루니데이즈에 대해서의 선택성 또는 저항성에 의해서 HA의 인비보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HA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컨주게이트가 돼서 활용이 되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를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전통적으로 타입 2 다이비스를 연구해 오고 있는 그룹인데 저희 그룹은 그래서 기존의 비만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었다가 뇌로 전달되는 특정 때문에 상당히 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물질인 리모라번트라고 하는 케미컬이 있었습니다. 이 케미컬은 살을 빼는 즉 비만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지만 뇌로 전달돼서 뉴로사이키아트릭 사이드 이펙트를 내는 그런 즉 특히 우울증이나 그로 인해서 자살 충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한 몇 년 시판이 되다가 전부 다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 나노 입자를 활용해서 이 리모라번트라고 하는 스몰 몰레큘을 특정 조직, 특정 티슈에만 좀 전달을 해보자. 그래서 부작용을 줄여보자라고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노 입자에다가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에다가 리모라번트를 담지해서 2형 당뇨 모델, 동물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연하게도 네거티브 컨트롤, 즉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빈 나노 입자, 즉 리모라번트라고 하는 약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빈 나노 입자만 처리를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빈 나노 입자가 약물을 담지하지 하고 있지 않은 빈 나노 입자 자체도 특정 치료 효과가 당뇨에서 치료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입 2 다이비스 즉 2형 당뇨 모델은 저희가 하이팻 다이어트라 그래서 고지방식이 이 모델을 쓰는데요. 이렇게 2형 당뇨 모델을 만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빨간색 그래프처럼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다가 저희 나노 입자 즉 약물이 담지되어 있지 않은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만 처리를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루코스 호메오스티시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즉 포도당 저항성 실험이나 인슐린 저항성 실험에서도 나노 입자만 처리를 해도 상당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어떻게 체내에서 이루어질까, 즉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를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HA는 CD44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CD44가 존재하는 2형 당뇨 동물 모델에서는 나노 입자를 처리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CD44라고 하는 수용체를 결핍시킨 2형 당뇨 모델에서는 나노 입자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당 강화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HA 나노 입자가 이러한 CD44 즉 수용체 의존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간과 지방 조직에서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버와 지방세포에서 2형 당뇨 모델을 만들게 되면 대식세포와 같은 염증 유발 세포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노 입자를 처리하게 되면 그러한 효과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염증 완화 효과 또한 CD44라고 하는 수용체 의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CD44 낙가운 마우스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러한 2형 당뇨 모델에서 기존의 나노 입자를 활용하는 즉 나노 입자를 투여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인트라바이탈 즉 그 인트라베인으로서 즉 IV 정맥 주사로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맥 주사로서 주입하는 약물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 자체 고분자량 히알루론산 자체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고분자량 HA에 대비 이것을 구형의 나노 입자로 만들면 훨씬 더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모델에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모델에서 확인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인트라 아티클 인젝션, 그래서 IA 인젝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저희가 나노 입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절 밑에 연골까지 잘 타겟팅을 하는지 잘 전달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노 입자의 형광 물질을 태깅을 해서 IA 인젝션을 통해서 관절에 주입을 하고 그리고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연골까지 잘 선택적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컨트롤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연골세포 즉 콘드로사이트에 잘 타겟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들어갔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히알루론산, 즉 선형의 고분자 히알루론산 대비 나노입자, 구형의 나노입자 형태가 체내 안정성, 즉 인비버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개선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비버 이미징을 수행해 봤을 때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치료제에 비해 HA 치료제에 비해서 구형의 나노입자가 훨씬 더 인비버 스테빌리티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는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동물 모델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선형의 히알루론산과 저희 구형의 나노입자의 효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투입하는 경로는 IA 인젝션이고요. 그다음에 투입한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2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즉 4주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스테이닝, 염색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정상군에서는 빨간색의 연골이 아주 인텍트하게 손상 없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게 되면 그런 빨간색 부분의 연골이 파괴가 됩니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인 선형의 히알루론산을 넣으면 일정 부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노입자, 즉 구형의 자가조립 나노입자,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를 넣게 되면 선형의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더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선형의 히알루론산보다는 구형의 히알루론산 나노입자가 훨씬 더 효능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관절염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절염 치료제로서 테스트를 할 때 IA 인젝션, 즉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향상된 방식으로, 즉 환자 친화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투여 경로를 환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피부염증이었습니다. 그러면 피부염증은 우리가 연고와 같이 피부에 직접 발라서 경피 투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러한 피부염증 치료제로서 개발할 수 있고 훨씬 더 환자 친화적인 바이오 약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피부염증에 도전을 해봤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테스트한 질환은 솔리아시스라고 하는 건선 치료제입니다. 아토피 못지않게 건선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은 증상 완화, 그다음에 단기간의 효과들만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또한 부작용도 나타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솔리아시스를 치료함에 있어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솔리아시스, 즉 건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건선은 아토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퓰러한 피부염증 질환이고요. 이 건선은 건선도 마찬가지 염증을 유발시키는 면역세포들, 특히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그로 인해서 수지상세포들의 과활성화, 그로 인해서 TH17이라고 하는 T세포의 활성화에 의해서 염증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피부세포를 구성하는, 즉 표피를 구성하는 케라티노사이트가 과증식해서 표피가 두꺼워지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표피가 두꺼워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홍반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건선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는 즉 국소 치료제, 연고처럼 바를 수 있는 국소 치료제도 있고,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광치료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혈관에 주입해서 전체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전신 치료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선 국소 치료제로서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계열은 장기간 투여가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독성들 때문에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파퓰러하게 항체 치료제들, 즉 전신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지제인 항체 치료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얀산의 스텔라라, 그다음에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와 같이 건선을 유발시키는 특정 사이토카인 IL-17이나 IL-23와 같은 17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항체 치료제들은 효과가 좋지만 항체 치료제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다음에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 편의성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받을 때는 효과가 되게 좋지만 얘를 끊고 나면 바로 재발을 합니다. 이런 재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간편하고 환자 친화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히알루론산 나노입자의 효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친수성 HA 백본에다가 소수성 물질을 컨주게이션 시키고 이런 것들을 수용액에 집어넣게 되면 구형의 나노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노입자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선형의 히알루론산에 소수성 물질을 붙이는 비율을 달리합니다. 즉 소수성 물질을 붙이는 비율을 높이게 되면 소수성 결합이 강해지고 그래서 나노입자들이 컴팩트하게 더 단단하고 촘촘한 나노입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나노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성 물질을 조금 듬성듬성 즉 적게 컨주게이션 시켜주면 약간 엉성하게 형성이 되는 구형의 나노입자 즉 큰 나노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나노입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노입자의 효과가 달라질까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한 429 나노미터, 중간 거는 332 나노미터, 가장 작은 것은 212 나노미터의 평균값을 갖는 나노입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노입자의 사이즈별로 효과가 어떨까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약물들로 상온에 보관하잖아요. 보관할 때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상온에서 이런 나노입자의 안정성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E와 F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10일 정도까지 상온에 나노입자를 두고 사이즈와 모양이 변하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변형 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내에 들어가면 이러한 HA를 분해하는 분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분해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해 요소들이 건선 환자 피부 조직에서 발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RNA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정상 부위에 비해서 건선 피부 조직에서 이러한 HA를 분해하는 분해 요소들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히알루로니데이즈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선 치료제로서 히알루론산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발현된 히알루로니데이즈에 의해서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럼 약효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히알루론산의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형의 HA와 저희가 만든 구형의 나노입자의 인비보 스테빌리티, 인비트로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 관절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형의 히알루론산에 비해서 구형의 나노입자가 훨씬 더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좋았고요. 그거를 인비트로에서 저희가 어세이를 해봤을 때도 선형의 HA에 비해서 구형의 HA 나노입자가 훨씬 더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이 강화됐다. 즉 히알루로니데이즈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사이즈가 큰 거, 중간 것, 작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즉 컴팩트하게 어셈블리가 된 사이즈가 작은 나노입자의 히알루로니데이즈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안정성이 훨씬 더 증가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HA 나노입자가 건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키모드라고 하는 케미컬을 털을 민 마우스 등에 발라주면 한 4일, 5일 발라주면 건선이 유발이 되고 그때 동시에 저희 나노입자를 주입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효능을 보기 위해서 피하 주사, 즉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표피의 두께가 건선 모델에서는 두꺼워지는데 실질적으로 나노입자를 농도 의존적으로 즉 높은 농도와 낮은 농도로 주입을 해봤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표피의 두께가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피의 두께가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염증이 억제가 됐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저희가 피부염증을 매개하는 대식세포의 양을 팩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나노입자를 주입한 그룹에서 대식세포의 분포가 현저하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염증을 매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 아열란베라나 IL-23, IL-17의 양도 프로테인 양과 그 다음에 면역세포에서의 mRNA 양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나노입자에 의해서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HA 나노입자는 피부에서 피부염증을 억제함으로써 건선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모델, 건선을 일으키는 동물 모델은 IMQ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건선 모델인 IL-23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인젝션하는 모델에서도 나노 입자의 효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IL-23를 귀에다가 인젝션을 하게 되면 건선이 유발이 되고, 이때 동시에 나노 입자를 처리하게 됐을 때 앞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표피 두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대식세포의 분포도 나노 입자에 의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IMQ 건설 모델과 IL-23 건설 모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건설 모델에서도 나노 입자가 치료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나노 입자가 실질적으로 독성이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체중뿐만이 아니라 조직병리학적 테스트, 그다음에 생화학적, 그다음에 혈액학적 테스트를 쭉 다 해봤을 때 정상군과 나노 입자를 5일 주입했을 때, 피하 주사를 5일 주입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HA 나노 입자는 독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소치료제, 즉 연고제 비슷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가 실질적으로 경피 투여가 가능하냐, 피부에 발라줬을 때 표피, 그다음에 진피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스킨 투과능을, 즉 피부 투과능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컴포컬이나 투포턴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인비보 스킨 페네트레이션 어세이를 해봤을 때 정상 조직에서는 나노 입자가 잘 투과가 되지는 않지만 IMQ를 통해서 피부염증을 일으킨, 즉 피부염증 피부에서는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깊이까지 투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피까지 투과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이는 대로 사이즈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것 중에서는 사이즈 작은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깊이까지 투과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피 투여 능력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진피에 들어가서 대식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은 진피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진피까지 들어가서 그런 대식세포의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식세포들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피에서 나노 입자가 대식세포에 타겟팅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진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대식세포를 타겟팅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대식세포를 타겟팅하는 나노 입자의 능력은 이런 특정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번에서 오른쪽 A번 맨 위에 A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식세포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M1 대식세포, 그다음에 M2 대식세포로 분할을 시켰을 때 HA 나노 입자의 타겟팅 능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M1 대식세포에는 타겟팅을 하지만 M2 대식세포에는 타겟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M1 대식세포에 타겟팅하는 능력은 TRL4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진 HA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타겟팅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siRNA와 톨라크리세토포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피 투여가 가능하고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염증을 억제해서 건선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피 투여를 통해서 건선을 억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IMQ 모델에서 저희가 경피 투여를 통해서 피부염증, 그다음에 건선을 억제하는지를 봤을 때 공이 이러한 모델에서도 나노 입자가 경피 투여를 통해서 건선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표피의 두께, 그다음에 대식세포의 함량,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들의 양을 측정하면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국소치료제, 즉 연고처럼 사용하는 기존 치료제들과의 차별성이 어떤 거냐를 보기 위해서 기존 대표적인 국소치료제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능은 HA 나노 입자는 기존 국소치료제들과 비슷하거나 동등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형태로 저희가 결과를 얻었고, 또 중요한 것은 C번에서 보시면 기존의 국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은 체중을 현저하게 뺍니다. 즉 이 얘기는 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나노 입자는 그런 체중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국소치료제들과 대비 체중 감소 효과가 현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신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항체치료제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도 기존의 IL-17 엔티바디와 같은 항체치료제와 효능을 비교했을 때도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별로, 즉 큰 것과 중간 것, 작은 것 사이즈별로 건선 제어 효과가 다를까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 큰 거 대비 가장 작은 사이즈의 나노 입자가 건선 치료 효능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유는 경피를 통해서
표피 투과 능력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하이루로니데이즈에 대한 분해 저항성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마크로파지의 활성을 억제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마크로파지를 마우스에서 디플리션 시키는 메서드를 통해서 마크로파지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선 모델 그리고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시킨 건선 모델에서 나노입자의 효능을 비교해 봤을 때 마크로파지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선 마우스 모델에서는 나노입자에 의해서 건선 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시키고 나면 나노입자에 의한 건선 제어 효과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나노입자가 건선을 제어하는 효과는 대식세포 디펜던트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식세포 내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절을 할까를 보기 위해서 RNA 시퀀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마크로파지를 애만 마크로파지로 분화시키는 것을 나노입자가 억제한다. 즉 지인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해 봤더니 이러한 애만 마크로파지 폴라리제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다 대부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로 그러면 이러한 나노입자가 실질적으로 피부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대식세포를 타겟팅을 해서 대식세포를 애만 마크로파지로 분화시키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난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우스 본뇌우로에서 뽑은 대식세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톨-라이크 리셉터 4와 나노입자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RL4의 라이간드인 LPS와 경쟁적으로 톨-라이크 리셉터 4의 결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노입자가 먼저 TRL4에 결합을 하게 되면 LPS와 같은 라이간드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TRL4 즉 수용체를 활성을 억제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TRL4가 활성화가 되면 마크로파지는 프로 인플라마토리한 에만 페노타입으로 가게 되는데 나노입자에 의해서 그러한 에만 폴라리제이션이 도즈 디펜던트하게 억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양한 대식세포를 활용해서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상 조직에서는 나노입자가 피부에 잘 투과하지 못하지만 염증 피부에서는 사실 케라티노사이트 즉 표피 세포 사이사이가 조금씩 간극이 벌어지고요. 저희가 이것을 스킨 베리어 디스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벌어진 간극, 즉 스킨 베리어 디스펑션에 의해서 간극이 벌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나노입자가 진피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진피에 들어간 이러한 나노입자들은 진피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 그중에서도 대식세포와 리셉터 디펜던트하게 타겟팅함으로써 대식세포가 에만, 즉 염증성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피부염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건선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피 투여를 통해서 국소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거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나노입자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규명을 한 것은 약물 전달체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나노입자 자체가 약물 없이도 치료제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을 한다면 즉 나노입자 자체의 치료 효과 플러스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로딩을 해서 특정 조직에 전달을 하면 나노입자의 효과 플러스 약물의 효과까지 해서 이중 효과 또는 다중 효과를 나타내는 저희가 폴리파마콜로지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즉 KDDF의 과제를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기술 있다 온라인 세미나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홍성현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네, 수석님께서는 기술 사업화, 유망 기능성 식이약 소재 기술 소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발표에 앞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대 수명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100세를 넘어 120세를 바라볼 정도로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아직은 질환,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병장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성 식의약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의 질병의 치료 용도, 장과 간의 기능 개선, 알츠하이머의 예방 등 건강 유지 용도, 이외에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개발과 화장품 원료로의 활용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기능성 식이약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능성 식이약 기술,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홍성현 수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 소개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의 홍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술 소개에 앞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기술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는 사실 수도권 자체 R&D 역량을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체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식의학 기능성 소재 연구와 그다음에 기업의 제품화 개발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5년도 재단법인 경기 바이오센터로 처음에 설립이 돼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 1월에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직 내에 바이오 산업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5개 팀, 52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그 식의학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한 그 소재의 어떤 기능과 특성을 분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지금 현재 232건 출원을 했고요. 한 100여 건 가까이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논문도 저희가 출원도 하고, 그동안에 기술 이전도 중소기업에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의 어떤 기술 지도도 연간 한 500건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50여 종의 전문 분석 장비와 전문 연구 인력으로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어떤 분석 지원이라든가 그런 업무도 연간 3만 5천 건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소재, 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저희 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으셔도 되고,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공동 연구나 또한 위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 중에 오늘 한 5가지 우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또한 이제 기술과 관련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나제 저해 기전 탈수 초성 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입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브라 PC를 이용을 해서 중추 신경계의 탈수초화를 유발한 다음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4종의 유효 물질을 발굴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질환의 치료의 용도로 가능할 수 있도록 특허도 출원을 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탈수 초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신경계의 축삭돌기를 그 마일린 수초를 감싸고 있어서 이게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해줍니다. 신경에 전기 신호를 전달해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운동 신호를 보내면 근육에다가 움직임의 어떤 전달을 보내고, 그래서 근육이 움직인다거나 걷거나 달리거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축삭돌기가 만약에 이제 그 없어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질환을 주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중추신경계의 그 축삭돌기가 이 디마일리네이션이 되면서 그 신경세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도 관련된 그러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면역 억제를 통해서 어떤 질환의 진전을 늦추거나 하는 정도의 약물에 대한 치료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 의약품이라든가 관련된 제품을 개발을 한다면 되게 시장에 어떤 언met 니드에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약학 조성물을 유효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제브라피쉬를 활용해서 저희가 유효 물질을 발굴하는데요. 제브라피쉬는 뭐 작지만 그 우리 인체와 약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라든가 심혈관계, 간, 췌장 등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지만 제브라피쉬를 활용해서 중추신경계에서 그 디마일리네이션이 되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유효 물질들을 발굴하는 연구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메트로코나졸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리해서 제브라피쉬의 중추신경계의 그 축삭돌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 부분들을 다시 약물을 처리해서 리커버되는 그러한 어떤 검색 모델계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합 물질들이 있습니다. 화합 물질들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유효한 물질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현재 이 관련해서 지금 한 4개의 유효한 물질들을 사실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기존에 제약기업에서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FDA에서 허가받은 또는 임상 단계에서 드롭된 약물들을 토대로 해서 초기부터 아예 의약품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약물들의 어떤 적용증을 개선하는 그러한 목표로 유효 물질들을 발굴을 했고요. 4가지 다 어찌 보면은 기능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저희가 그 인비트로하고 인비보 실험 제브라피쉬를 활용해서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유효한 결과를 얻은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국내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PCT 출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시장에서 확실한 치료 약물이 없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대한 접근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물질 자체가 초기의 물질이 아니라 FDA 허가 또는 임상 단계에 진행했던 약물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약물들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술로서 H닥 억제 기전을 활용한 항비만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H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떤 대사와 관련된 유효 기능을 하고 있는 체내 물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 11에 대한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좀 발굴을 해서 이 물질이 어찌 보면은 그 항비만에 대한 개선 효능이 있는 인비트로 인비보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한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인비보 검증 단계의 기술 개발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닥 11은 그 신체의 에너지, 그다음에 지질, 염증, 면역, 포도당 등 다양한 대사 경로를 조절하고 있는 기능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다양한 세포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프로브 오브 컨셉의 검증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H.11을 그 억제하는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 가지고 있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대량 검색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 4,500여 종의 약물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억제 효과가 높은 물질들을 좀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FT895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지방 분해 효과하고 그다음에 내당성 억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만 세포를 통해 비만 G 실험을 통해서 체중 감소, 그다음에 내당능의 증가,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해부를 통해서 G 내장 내의 조직의 어떤 그러한 그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소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 수치라든가 지질 농도의 감소, 콜레스테롤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그 해부학적 조직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도 간에서도 저희 약물을 처리했을 때 지방간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갈색 지방,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죠. 갈색 지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증가하고 함으로써 어떤 대사들이 더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증가되고 지방의 염증도 감소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FT895가 여러 가지 이제 그 HDAC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HDAC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HDAC11에만 드라마틱하게 그 저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타겟에 명확한 타겟이 정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비만과 관련해서 비만이 하나의 질병으로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활용해서 항비만 의약품 또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데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그 소재를 함께 공동 연구 또는 기업화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무 추출물을 이용한 장 기능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나는 하나의 식품 소재인데요. 특히 이 순무를 활용해서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조성물로 저희가 특허를 냈고요. 특히 이 장 기능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장 점막의 보호, 그다음에 장벽의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효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 4단계로 인비보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 점막 장벽 기능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인비트로 인비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뮤신 분비 및 유전자 발현, 그다음에 장세포 상하층 전기 저항치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순무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무는 우리나라에서 뭐 참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미 동의보감에서 순무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오장을 이롭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동의보감에서도 이 순무에 대한 장과 관련된 효능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순무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섭취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순무의 어떤 그러한 특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이라든가 소재를 좀 더 사업화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무에 대한 접근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순무는 뭐 우리가 기존에도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무 추출물을 가지고서 세포 독성을 했을 때 크게 뭐 독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아까도 기능성에 대한 지표로서 뮤신 유전자 발현능을 검토를 했는데 보시겠지만은 유신 유전자 발현이 저희가 투여한 양에 대비해서 동일하게 증가된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 치밀 결합 유전자, 그래서 저희가 그 MUC2에 대한 Z5-1에 대한 유전자를 검토한 결과 이 저희 그 순무 추출물이 그 유전자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그 단순하게 유전자의 증가뿐 아니라 신경 전달에 과연 어떤 그 효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NF-kappaB에 대한 발현들을 봤는데요. 농도 의존적으로 MMPK 또는 NF-kappaB의 인산화를 유의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어찌 보면 장의 치밀 결합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인비트로 대한 그 효능 검증에 대한 기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장관 면역 증강 동물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 동물 장에서도 그러한 어떤 면역이 증강되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기능성 소재를 만들 때도 항상 이제 원료의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성 유효한 물질들을 저희가 분리 정제, 그 다음에 어떤 기준 및 표준화를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추출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유효 물질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소재를 활용해서 장 기능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앞에서 사전 작업들, 사전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사업화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 기능 개선용 조성물과 관련된 그 제품의 어떤 적용 분야는 뭐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장의 어떤 기능이 개선됨으로써 뭐 대사가 좋아지고 피부에 대한 어떤 개선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너뷰티 제품으로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인지 개선, 알츠하이머 예방이라든가 인지 개선에 효과가 있는 조성물을 찾았는데요. 우선 이게 인지 개선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논문들을 보면 그 허피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알츠하이머 질환이 좀 빨리 걸린다, 발현된다라고 하는 어떤 최근에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련된 치료 개선물을 찾는 쪽으로 연구를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 4단계 인비보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와 알츠하이머의 연관성에 대해서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관성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치매가 빨리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인지 개선 조성물에 대한 유효 물질들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도 허피스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관련 논문들이 거의 한 185건, 한 200건 정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주요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포도나무 추출물에 대한 허피스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특히 이제 그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에 대해서 에탄올 추출, 그 다음에 열소 추출, 그리고 아시클로비르라고 하는 포지티브 컨트롤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포지티브 컨트롤과 같이 특히 열소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그 포지티브 컨트롤과 좀 더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바이러스 효과뿐 아니라 그 허피스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 인자로 AB 베타, 그다음에 타우, 피타우의 발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그 세포 모델에서 AB 베타와 타우의 증가량을 이렇게 증가가 나타나지만 저희 지금 그 열수와 에탄올 추출한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비 되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군에 비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인산화를 90%, 89%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포가 아니라 동물 모델에서도 저희가 그 추출물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봤는데요. 그 허피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동물 모델에서 저희가 그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다음에 생존율, 체중 변화를 한 결과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뭐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됐는데 오히려 물질을 처리했을 때 체중이 회복이 되고 생존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된 마우스의 뇌 조직에 증가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그 소재를 투여를 했을 때 74%, 80%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타우 인산화는 100%, 92% 감소율을 보여서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동물에서 발생되는 AB 베타나 타우 인산화를 상당히 억제한다라고 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물 내에서 저희가 그 단일 물질들, 이게 혼합되어 있지만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13종의 단일 화합물들을 좀 아이솔레이션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을 가지고서 그 허피스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는 비티신 A 5하고 10, 그 다음에 비티신 B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싱글 컴파운드보다 단일 물질보다 훨씬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출물 내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비티신 A와 비티신 B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요 비티신을 가지고서 어떤 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AB 베타와 P 타우의 발현 증가에 대한 다시 실험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비티신 A 같은 경우에 감염군 대비 99.2% 타우를 인산화를 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B 베타에 대한 생성도 감염률 대비 비티신 A가 95.4%
감소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비티신 B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률보다 더 이 AB 베타가 늘어남으로써 이 비티신 B는 저희가 일단 탈락시키고 비티신 A를 가지고서 알츠하이머를 좀 인지 개선용 유효 물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 줄기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매년 포도 농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가지치기 하면서 나오는 그 농업용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폐기물에서 유효한 기능성 물질들을 추출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ESG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농가의 부산물로서 버려지는 부산물로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질들로 개발하는 아주 좀 일거양득의 어떤 기술 개발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사시 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시 나무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해서 아토피 피부염 조성물에 대한 관한 기술인데요. 지금 기술 개발 4단계의 인비보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시 나무 추출물을 인간 각질 형성 세포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아토피를 발병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전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은사시 나무는 우리나라 강원, 경기, 중부지방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한반도 고유종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과 쌍루는 또 약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소재를 그 DMZ 안에서 저희가 소재를 확보해서 그 중에 유효성을 평가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그 소재를 발굴해서 특허를 낸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있는 그 치료 어떤 방안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 없는데 저희는 그러한 어떤 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증상 등을 완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유효 물질들을 발굴을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시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아토피 그 유효성, 아토피를 억제하는 유효성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그러니까 하카 T셀을 활용을 해서 그 MDC하고 TRC에 대한 지표들을 발현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출물하고 포지티브 컨트롤로 덱사메타손이라고 치료 약물인데 그 약물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덱사메타손을 처리했을 때 저희 농도별로 100ml일 경우에 덱사메타손 의약품과 거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나무 추출물이다 보니까 이제 단해 독성이 있을지 몰라서 단해 투여 독성, 그 다음에 3주 반복 최대 용량 투여를 했을 때도 크게 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물의 어떤 체중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했는데요. 다이니트로클로로벤젠 DNCB로 유도한 발브시 마우스에서 이제 저희가 표피에 그다음에 더말로 하루에 한 번씩 DNCB를 발라서 아토피를 유발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저 은사시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요게 덱사메타손 그다음에 바디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의 약물을 처리했을 때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희는 노멀하고 동일하게 체중 감소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먹이 시기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유효성 평가 결과로는 DNCB로 유도한 발브시 마우스 내에서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 관능 평가와 피부 pH, 수분 함량, 경표피 수분 손실량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 관능 평가로서는 홍반, 건조, 부종, 진무름 등에 대한 것을 육안으로 평가하게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시나무 추출물이 덱사메타손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약간 홍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기존의 약물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스킨의 수분도 그다음에 경피 수분 손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학적으로도 저희가 은사시나무 추출물을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하고 봤을 때 거의 덱사메타손 포지티브 컨트롤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유사한 개선 효과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멀 조직과 그다음에 염증을 유발한 조직의 어떤 염증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허가받은 덱사메타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소재에 대해서 ICID에 원료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서 은사시나무 추출물에 대한 원료 등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토피 치료용 화장품이라든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가지 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컨설팅도 진행을 하니까요. 혹시 많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찾기 어렵거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기관을 찾아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기술 사업화 유망 기능성 식이약 소재 기술 소개에 대해 발표해 주신 홍성현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술 있다 세미나를 더욱더 알차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과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신청 접수 메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ED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 있다 제2회 온라인 기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